정책 SF 단편소설 색깔론의 종말. 색일당이 2개의 한국을 선언했더니 2027-2040 프롤로그. 2027년의 패배. 2027년 4월 재보궐선거 개표방송이 끝날 무렵 색일당 당사 상황실의 모니터들은 일제히 적색으로 물들었다. 서울 강서, 부산 사하, 대구 수성, 세 곳 다 색일당이 우세했던 지역이었다. 사하에서는 8%포인트 차로 앞서 있었고 강서에서는 출구조사가 색일당 후보의 당선을 점쳤다. 그런데 막판에 또 그 단어가 나왔다. 종북. 상대 진영의 한마디였다. 색일당 강서 후보의 20년 전 학생운동 시절 발언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타고 60대 유권자들 사이에 퍼졌다. 사하 후보는 친척 중 한 명이 15년 전 평양 관광을 다녀온 이력이 발굴됐다. 수성 후보는 2009년에 쓴 칼럼의 한 문장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 이 북한 정권의 대화를 구걸하자는 주장으로 재편집되어 유튜브 쇼츠로 300만 뷰를 넘겼다. 색일당은 해명했다. 해명할수록 의심이 커졌다. 세 곳 다 뒤집혔다. 선거 다음날 새벽 당대표 김유정 54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 핵심 의원 7명을 모았다. 테이블 위에 종이컵 커피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차가워졌다. 30년이다. 김유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 분노도 없고 슬픔도 없었다. 건조했다. 30년 동안 우리는 같은 패턴으로 졌다. 보수 진영이 색깔론을 던지면 우리는 해명한다. 해명할수록 진다. 이지훈 의원이 말했다. 유권자 의식이 바뀌면 안 바뀐다. 60대 이상이 인구의 30%를 넘어간다. 이 사람들에게 색깔론은 평생 학습된 반응이야. 우리가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어도 저 사람 좀 빨갛지 않나 한마디면 끝이다. 박서연 의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색깔론이 안 통하게 만들면 되지. 어떻게요? 김유정이 천천히 말했다. 북한의 관심을 끊으면 된다. 의원들이 서로 얼굴을 봤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북한은 외국이다. 그렇게 선언하면 된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두고 색깔론이 작동하는 거야. 우리가 북한을 아예 우리 문제의 영역 밖으로 빼버리면 색깔론이 붙을 데가 없어진다. 최민혁 의원이 받았다. 통일은요? 관심 없다고 하면 된다. 국민이 여론조사 보면 돼요. 20대의 80%가 통일에 관심 없다. 30대도 70%가 넘어. 통일 원하는 세대가 몇 %인지 보고 그 숫자가 줄어드는 방향을 확인해. 우리는 그 방향을 먼저 말하는 당이 되면 된다. 창밖에서 새벽 청소차 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다. 이지훈이 말했다. 북한을 외국이라고 하면 헌법 3조가 헌법 3조는 우리 영토가 한반도 전체라고 돼 있지 통일해야 한다고는 안 돼 있어요. 북한을 외국 취급하는 게 헌법 위반이 아니야. 지금도 사실상 그렇게 대하고 있잖아. 우리가 하려는 건 현실을 공식화하는 거야. 박서연이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물었다. 대표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김유정이 그제서야 박서연을 봤다. 두렵지. 그런데 지금처럼 30년을 더 지는 것도 두려워. 제1장 새 강령. 2027년 6월 색일당 임시 전당대회. 30년 만에 강령 전면 개정이었다. 핵심은 통일 조항의 삭제였다. 그리고 새 조항의 삽입이었다. 색일당 강령 개정안 2027년 6월 핵심 조항. 제1조 색일당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우리의 국가로 규정한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안전이 색일당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제3조 색일당은 북한 정권을 대한민국의 통합 대상이 아닌 별도의 국가 체제로 현실 인정한다. 남북 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국가 간 관계의 원칙으로 관리한다. 교류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기준으로만 판단한다. 제4조 색일당은 통일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는 통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명확한 경계와 상호, 불간섭 원칙에 기반한 안정적 분리를 통해 달성된다. 제7조 색일당은 한미동맹을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으로 인정한다. 동맹의 목적은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억제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현실적 필요에 의한다. 제12조 색일당은 통일세, 통일기금, 대북지원 관련 예산을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와 산업에 전면 전환한다. 북한에 쓰일 돈을 남한 노인과 청년에게 쓴다. 당내가 발칵 뒤집혔다.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내부에서 먼저 나왔다. 강경파 의원 5명이 탈당했다. 민족 반역이라는 말도 나왔다. 보수 진영의 반응이 더 흥미로웠다. 처음에는 비웃었다. 선거용 쇼라고 했다. 그런데 강령 개정안의 문구를 읽기 시작한 보수 언론 논설위원들 사이에서 묘한 침묵이 생겨났다. 색깔론은 상대방이 북한에 우호적이라는 의심에서 작동한다. 그런데 색일당의 새 강령은 북한을 아예 외국으로 선언해버렸다. 외국에 우호적이면 친북이 되는가? 미국에 우호적이면 친미 매국노인가? 논리가 작동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김유정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북한에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이 잘 되기를 바라지도 망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노인이 얼마나 잘 사는지, 대한민국 청년이 집을 살 수 있는지, 대한민국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요? 기자가 물었다. 북한 인권은 국제사회가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유엔이 국제형사재판소가 다뤄야 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북한 인권을 외치는 순간 다시 남북관계의 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틀 자체에서 나오려는 겁니다. 전당대회 이틀 후 당사 소회의실에서 김유정과 전략실장 허재원이 단둘이 마주 앉았다. 보수 진영 반응 분석 나왔습니까? 허재원이 파일을 넘겼다. 3가지입니다. 가짜다로 비웃는 그룹, 논리적으로 반박이 안 된다고 당황하는 그룹, 우리도 이걸 해야 하나로 검토하는 그룹. 비율은 3대 4대 3입니다. 당황하는 그룹이 40%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이 우리도 2개의 한국을 주장해야 하나를 검토하는 순간 그쪽은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보수의 핵심 자산이 통일과 반공이에요. 통일을 포기하면 자기 발을 찍는 거야. 제2장 행동으로의 증명. 2027년 7월부터 색일당이 국회에 법안을 쏟아냈다. 강령이 선언이라면 법안은 실행이었다. 첫 번째, 통일세 폐지 및 국민복지전환 특별법. 매년 거치는 통일 목적의 세수를 전액노인 의료와 청년주거 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다. 법안 발의 다음 날 2040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거 진짜 되냐는 반응이 나왔다. 조회수 200만이 하루 만에 찍혔다. 두 번째, 남북경제교류 재편에 관한 특별법. 대북 지원과 경협을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교류를 대한민국 기업의 수익이 명확히 발생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퍼주기 금지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보수 진영 지지층이 이 법안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북한 주민 유입 관리 강화에 관한 법률. 탈북자 정착 지원의 규모를 현실화하고 입국 심사 절차를 강화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탈북자에 대한 별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이 나오자 보수 진영의 일부 언론이 처음으로 색일당이 우리보다 더 강경하다는 표현을 썼다. 보수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다. 색일당 법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검토해봐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원내대표가 잠시 멈췄다. 통일세 폐지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찬성이십니까? 그건 좀 다르게 봐야. 그 인터뷰가 편집되어 다음날 밤 방송에서 보수당 통일세 폐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 없어라는 자막과 함께 나왔다. 8월 김유정이 기자들 앞에서 공개 발언을 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감정이 없습니다. 분노도 없고 연민도 없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핵무장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그 국가와의 관계를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관리할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통일에 대한 꿈은요? 김유정이 잠시 생각했다. 꿈은 개인이 꾸는 겁니다. 국가는 현실을 관리합니다. 저는 지금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발언이 다음날 조간신문 일면에 실렸다. 일부 신문은 비판적으로, 일부 신문은 중립적으로 다뤘다. 그런데 인터넷 댓글 분위기가 달랐다. 솔직해서 좋다는 반응이 비판보다 많았다. 9월 허재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왔다. 통일보다 대한민국 국민 복지가 중요하다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이 73%입니다. 작년에는요? 68%였습니다. 5%포인트가 올랐어요. 우리가 공론화하기 전에도 73%에 가까웠다는 뜻이야. 우리는 이미 있는 민심을 말로 꺼낸 거야. 제3장 색깔론의 침묵. 11월 말 부산 영도구 보궐선거. 새길당 후보 정민서 41는 전직 노동 변호사였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소송을 10년간 전담했다. 영도는 조선업 불황으로 비어가던 원룸들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한 동네였다. 보수 후보 강명훈 55은 현역 구의원 출신으로 영도에서 3번 연속 당선된 이력이 있었다. 그의 선거 캠프는 처음부터 색깔론을 준비했다. 정민서의 과거 인터뷰, 대학교 때 서명한 학생의 성명서까지 수집했다. 1차 TV 토론이 열렸다. 강명훈이 포문을 열었다. 정민서 후보께서는 학생 시절 통일운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는데 정민서가 끊었다. 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당 강령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강명훈이 멈췄다. 해명을 예상했다. 해명이 나오지 않았다. 정민서가 계속했다. 저는 지금 영도 주민의 실업 문제,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임금, 이 동네 노인들이 병원비를 낼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북한은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강 후보님은 영도 조선소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강명훈이 말을 더듬었다. 대화가 180도 돌아가 버렸다. 그건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안보 이슈가 안보는 군이 지킵니다. 한미동맹이 지킵니다. 정치인이 매번 안보를 말하는 건 다른 걸 말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동네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토론회장이 술렁였다. 이 장면의 3분짜리 클립이 SNS에 올라갔다. 제목은 색깔론 꺼내자마자 임금체불로 받아친 새길당 후보였다. 조회수 400만을 넘겼다. 선거 이틀 전 강명훈 캠프가 최후의 수를 뒀다. 정민서가 과거에 참여한 학생운동단체가 북한 연계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를 지역 유튜브 채널에 흘렸다. 정민서 캠프의 반박은 한 문장이었다. 저는 북한에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이 연계되어 있든 아니든 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저는 영도 주민의 의료비와 실업급여에 관심이 있습니다. 색깔론은 상대방이 북한을 신경 쓴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한다. 북한에 아예 무관심한 사람에게 색깔론은 붙지 않는다. 색깔은 관계가 있어야 칠해진다. 관계가 없는 곳에는 칠할 수 없다. 영도 보궐선거에서 정민서가 14%포인트 차로 이겼다. 제4장 상대 진영의 혼란. 영도 결과가 나온 다음 주 보수당 비공개 전략회의가 열렸다. 베테랑 선거 전략가 이동수 62가 먼저 말했다. 30년간 우리의 색깔론은 신보가 북한의 우호적이라는 의심을 자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새길당이 북한은 외국이라고 선언해버렸어요. 외국의 우호적인 게 왜 문제입니까? 논리가 작동하지 않아요. 젊은 전략가가 물었다. 더 강한 색깔론으로 밀어붙이면요. 두 개의 한국은 민족 반역이라는 논리 해봤습니까? 20대한테 민족이라는 단어가 먹힙니까? 침묵. 민족 탐론이 통하는 세대가 몇 살 이상인지 알아요? 5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원래 우리 지지층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표가 아니라 이미 우리 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40대 이하인데 40대 이하한테 민족을 말하면 또 그 소리가 돼요. 원내대표가 끼어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포기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새길당이 선점했지만 우리도 같은 방향으로. 이동수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통일을 말해온 세력이에요.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면 우리 정체성이 무너져요. 보수의 핵심이 뭡니까? 반공, 한미동맹, 그리고 자유통일이에요. 통일을 빼면
우리가 보수인 이유가 절반이 날아가요. 그러면 새길당이 우리 지지층에 침투하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동수가 오래 침묵했다. 복지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로요? 색깔론이 없으면 정책이 남아요. 새길당이 복지를 말하면 우리도 복지를 말해야 해요. 그게 우리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오래 침묵했다. 보수당이 복지로 싸운 기억이 없었다. 그 싸움의 준비도 없었다. 12월 보수당 강경파 의원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 직접 공격을 시도했다. 북한을 외국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민족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새길당은 민족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틀 후 방송에서 여론조사가 공개됐다. 북한을 외국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새길당 강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61%, 반대 24%, 유보 15%. 그 의원의 유튜브 채널 댓글창에는 이런 댓글들이 달렸다. 민족이 밥 먹여주냐? 북한은 우리 총 겨누는 나라인데 왜 한 민족이야? 솔직한 정치가 처음이라 어색하네. 색깔론은 상대방의 두려움을 먹고 산다. 새길당이 두려움을 끊자 색깔론은 허공을 향해 칠해지는 색이 됐다. 제5장 2028년 총선 2028년 4월 총선. 이번 선거운동 기간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새길당이 북한을 의제에서 제거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북한 관련 공격이 유권자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보수 진영 캠프들이 2번 시도해보고 스스로 포기했다. 대신 무엇이 채워졌는가? 복지였다. 의료보험 개혁, 청년주거, 돌봄 서비스, 소상공인 지원. 새길당과 보수당이 이 주제들을 두고 싸웠다. 한국 정치 역사에서 복지 논쟁이 선거의 중심이 된 것은 처음이었다. 한 은퇴한 공장 노동자가 투표소 앞에서 인터뷰에 응했다. 평생 선거 때 되면 색깔 얘기만 들었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내 병원비 얘기, 내 아들 전세 얘기. 처음으로 나 얘기 같았어요. 68세 은퇴 노동자, 개표방송 인터뷰. 2028년 4월. 개표 결과가 나왔다. 새길당 195석, 보수당 65석, 나머지 소수 정당들이 40석을 나눠 가졌다. 흥미로운 것은 보수당의 변화였다. 65석 중 42석이 복지 보수 계열이었다. 색깔론에 의존하던 강경파 후보들은 대거 낙선했다. 보수당 내에서 처음으로 색깔론 없이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선거 다음 날 김유정이 짧은 소감을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서 북한 얘기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졌습니까? 우리 국민의 의료비, 우리 청년의 집, 우리 노인의 노후. 이것이 정치가 해야 할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제6장. 그 이후 2030년 새길당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했다. 후보는 정민서였다. 대선 마지막 토론에서 보수 후보가 딱 한 번 색깔론을 꺼냈다. 정민서가 답했다. 저는 북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읽은 자료는 65세 이상 의료비 본인 부담률입니다. 후보님은 오늘 아침 무엇을 읽으셨습니까? 그 장면이 SNS를 탔다. 이번에는 조회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미 이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것 자체가 변화의 증거였다. 2032년 총선, 새길당이 다시 과반을 차지했다. 이번에는 보수당도 복지 의제를 들고 싸웠다. 보수당이 90석을 얻었다. 65석에서 25석이 늘었다. 복지 경쟁이 본격화되었다는 신호였다. 이동수 전략가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가 30년간 쓴 무기가 녹슬어버렸다는 걸 인정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새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책입니다. 이동수 선거 전략가. 2032년 6월. 2034년 지방선거. 보수당이 경남, 충북, 경북 세 곳에서 새길당을 눌렀다. 세 곳 모두 복지 정책을 앞세운 새 보수 후보들이었다. 처음으로 보수당이 색깔론 없이 선거를 이겼다는 기사가 나왔다. 2036년 정치학자 오현우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다.
색일당이 한 일은 단순했다. 북한을 한국 정치의 의제에서 꺼냈다. 30년간 한국 정치는 북한을 중심으로 좌우가 정렬되어 있었다.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었다. 색일당은 그 기준을 해체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로 대체했다. 그 결과 색깔론은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한국 정치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오현우, 색일당 현상의제 해체의 정치학 연구 2036 에필로그 김유정의 회고 2040년 봄 정계 은퇴를 앞둔 김유정이 한 시사월간지와 장시간 인터뷰를 했다.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경호원 없이 혼자 왔다. 기자가 먼저 물었다. 북한을 외국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비판이 많았습니다. 민족 반역이라는 말도 나왔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는요? 김유정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저는 북한 주민이 고통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 고통이 대한민국 정치의 연료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 진심인 사람과 그 이야기로 색깔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언어 자체에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다. 통일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요?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화입니다. 통일은 언제나 먼 미래의 일이었어요. 그 먼 미래를 위해 지금 노인들이 병원비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개의 한국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보십니까? 김유정이 잠시 창밖을 봤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30년, 50년, 100년 후의 일이에요. 저는 지금을 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임무였습니다.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색깔론이 사라진 지금 보수가 복지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보수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두렵지 않습니까? 김유정이 답했다. 보수가 좋은 복지 정책을 내놓으면 보수가 이길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색일당이 영원히 이기길 바라지 않으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길 바랐습니다. 색깔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정책으로 싸우는 나라.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김유정이 잠시 생각했다. 30년을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김유정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카페 문을 나서는 그의 뒤로 4월의 햇빛이 들어왔다. 서울 마포, 평범한 봄날 오전이었다. 북한 뉴스는 경제면 한켠에 짤막하게 실려 있었다.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끝.